자, 요번에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할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은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민운동이 이제 여기 보면 그 단계 시기를 좀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이제 좀 설명하고 할게요. 여기 나서 교조신호운동이 있고요. 교조신호운동은 이제 체제의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 하는 이제 운동이 교조신호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주 3대 집회라든지 서울 복합상소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 보훈 집회요. 보훈 집회를 통해서 그 종교적 집회가 이제 정치적 집회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철의 양창이 같은 것들이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크게 보면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고 좁게 보면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1기는 이제 고국민날 시기하고 그다음에 2 시기는 이제 동학농민 절정기에 갖고 이제 전주성을 이제 함락하고 그다음에 전주 합약을 맺은 그 시기를 이제 2기라고 하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전주 합약을 맺고 그 당시 이제 패전 개혁을 실천하는 그 시기죠. 요때 뭐 직강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기는 그다음 2차 분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한데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교과서에선 1, 2, 3기를 1차 분기 그다음에 여기는 반봉건으로 이렇게 묶고 4기를 2차 분기 이렇게 해서 2기로 이렇게 묶죠. 두 시기로 이렇게 묶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이제 좀 봤는데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거는 이제 밑으로부터 흐름부터 시작해서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운동의 성격을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민의 고통이 심화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농촌 상황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계화 정책 추진 비용과 외국에 지불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첫 번째 이제 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권층의 부정부패로 정치 기강이 흐트러지고 매간 매직이 선행되면서 지방 간이 이제 더욱 수탈이 더욱 심화됐고 한편 일본 상인이 많은 양의 곡물 싸가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지주들은 일본 상인들이 더 많은 쌀을 팔기 위해 소득을 수탈했다는 거. 예. 그리고 외국 상인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들어와서 면직물을 이제 짜서 농민들의 피해를 입혔다. 그 농민들 사이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김치가 나오네.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는 집권층과 매수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서 곳곳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는데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농민봉기죠.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올라간 거 보면.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농민봉기는 좀 한계가 있어. 왜냐면 그 당시 농민봉기는 주로 9년 단위에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 9년 단위를 벗어나게 한 그 농민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래서 직강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전라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그 도 단위로 이렇게 확대돼 나가고 했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많이 아쉽죠. 예. 아실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너무 잘 없어. 그래 가지고 잠깐 근현대사 교과 여기서 자료에서 좀 다시 정리해서 좀 볼게요. 자, 농촌 경제가 그때 파탄이 됐는데 일단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개항 이후에 일본은 막대한 이득을 또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상인들도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그리고 쌀값이 오름에 따라서 그 당시 그 지주들 계층들은 상당히 또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개항 이후에 상당히 얻은 이익 얻은 양반 관료나 대상인 지주 계층들이 이익을 얻는 데 반해서 그 당시 인제 여기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쌀값 상승 등을 해 갖고 또는 이제 지주의 약탈 등을 통해서 소농민이나 빈농촌 그다음에 소상인들이 대거 몰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그 당시 또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이 있었고 수탈 강화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 망실 소유의 토지인 궁방제에 관련 강간이 농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균전사의 작폐와 균전사의 징수, 전운사의 횡포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게 너무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균전사와 전운사를 폐지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균전사 그 전운사가 뭐냐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자, 이 균전사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1890년에 왕실이 전라도 서북부 10개 11개 고을의 개간 사업을 추진해서 파병된 관리로서 개간 자금을 대줬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토지를 관리하고 지대를 징수했다. 원래 요 개간하고 나서 개간된 토지를 개인 소유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 몇 년 동안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좀 약속했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자기가 군전사가 직접 관리하고 왜냐면 그 소유권도 왕실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 약속 믿고 자기 자본과 노동력을 투자해 가지고 개간을 해 놨는데 원래 약속과 달리 뭐냐면 이걸 왕실 토지로 돌리고 그냥 세금도 안 깎아 주지 않고 오히려 군전세를 징수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전원사는 뭐냐면 조세를 운반하는 관리대 행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증기선의 추정 관련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조선 후기 때 그 조세는 누가 담당했죠? 원래는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제 힘이 벅차니까 경강상인들이 대신했잖아요. 아웃소싱을 뒀죠. 그래서 경강상인들이 조원소를 이용해 갖고 이제 자기 배를 이용해 갖고 수송을 담당했는데 이때 조원소는 목선이었어요. 정통적인 목선. 자, 근데 개항 이후에 외국의 그 상인들이 몰려와서 증기선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증기선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배를 접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관광 상인들이 증기선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 가지고 정부 관료들하고 그 당시 유착이 있다 보니까 정부 관료들에게 이제 뭐냐면 요청한 거죠. 이거를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세금이 좀 그 돈을 좀 달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부가 전원사를 파견했죠. 주로 전라도겠죠. 곡창지대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뜯어내 가지고 경강상인들에게 뭐냐 주고 또 정원사가 일부 땡겨 먹고 그렇게 했던 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균전사 폐지와 전원사 폐지가 그 당시 그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이 기준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농민 분기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등등 해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그 봉기들은 한계가 있었죠. 일단 9년 단위의 소규모 봉기였고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걸 전국적인 그 도 단위로 발전시켰던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크게 발전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당시 포접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재우가 포접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더 발전시킨 것이 최시영이거든요. 그래서 최시영은 이렇게 포, 접, 대접, 도접, 법속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포접제를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접제를 통해서 그 당시 그 조직을 전국화시키고 동학농민운동이 나올 때 이 포접제를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봤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조신흥운동 보겠습니다. 교조신흥운동. 자, 교조신흥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의 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의미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교조라는 것은 그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동학교조는 체제를 의미하죠, 체제우. 체제우가 폭세무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 하는 운동을 펼치게 신원운동인데 신원운동은 건국대전에 보장된 운동이에요. 억울한 점을 이제 합법적으로 풀어달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원했냐? 어,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원했고 물론 이제 체제후의 억울한 점도 풀어주지만 종교 자유도 얻었고 합법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또 경제적 문제도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동학교도가 이제 불법으로 찍히다 보니까 이 당시 이제 탄광 오리들이 동학교도의 재산을 많이 뽑는 뭐냐면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도부가 요구했던 거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지도부는 이제 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운동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게 종교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바뀌게 되죠. 요때 정치적 문제로 이제 한 게 남적인데 남적은 전라도 일대에 인제 있었던 동학교도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집회가 어떤 금구 집회야, 금구 집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훈 집회만 알려지는데 그전에 금구 집회가 먼저 있었어요. 금구. 그리고 나서 뒤에 보훈 집회가 있었죠. 예. 그 보훈 집회가 주로 이제 교과서나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1893년 3월 달에 일어났던 건데 요 집회는 원래는 그 지도부 북적이 계획해서 했는데 남적이 성격을 바꿔 놨죠. 그래서 처음에 종교적 목적이었다가 나중에 정치적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 내걸던 게 청해 양창이 같은 것들 내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어려운 현실을 고통받던 농민들 사이에 동학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동학을 탄압했으며 지방간들은 동학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동학교도를 잡아 가두거나 재산을 뺏기도 했다. 앞에서는 지금 동학은 그 당시 이제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을 뺏는 것은 뭐냐면 불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가운데 동학교도들은 교조 그러니까 종교를 창시한 체제의 억울함을 풀고 포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교조 신호 운동을 펼쳤다. 자, 이건 합법적인 어떤 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1892년 공주와 삼내에서 집회를 열고요. 이어서 강화문에 모여서 상소를 올렸는데 자, 이때 이제 잠깐 이제 볼게요. 이건 내용이 너무 짤막해서 요거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892년에 공주 3대 지역에 모여 가지고 참고로 그 당시 이제 그 동학교도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충청도 됐어요. 되게 아까 조직표를 잠깐 보여 드렸는데 여기 보면 법소가 있죠. 법소. 동학교도의 그 법소가 중앙 기구가 충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서 왜냐면 했죠. 여기가 이제 지도부인 북적이 주도를 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자, 처형된 고조 체제의 원한을 풀고 동학교도의 탄압 방지 및 포교의 자유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교조 신호운동,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동학의 공인 운동을 목적으로 했던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892년 10월에 1000명의 동학교도들이 공주에 집결하여 체제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학의 탄압을 중지할 것을 충청도 관찰사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11월에는 전라도 삼내에서 동학교단의 어떤 집도부와 동학교대 수천 명이 대대적인 집회를 여는데 삼내 집회죠.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감찰사가 여기까지 동학교도의 억울한 점, 그러니까 체제의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고 동학교도 공인해달라는 그런 것들은 결정할 수 없죠. 이게 자기 능력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요 당시 춘추 전라도 관찰사에게 교주의 누명을 벗겨줄 것과 이 교대 탄압을 중지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죠. 당연하죠. 이들은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도 요청하니까 이건 내 관할 관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권한이 없고 요걸 이제 서울에 와서 해라. 왕이 결정한 문제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인제 이 말 듣고 서울에 가서 복합상소를 인제 하게 돼요. 복합상소라는 건 뭐냐면 그 보통 인제 그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문 앞거리에서 육조구리 앞에서 사람들이 딱 몰려 가지고 집단적으로 엎드리면서 들어줄 때까지 상소를 이제 갖다 바치는 그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가 복합상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송병희, 박강호 등이 약 40 명이 서울 궁궐 앞에서 상소하면서 엎드리며 상소하면서 교주 신혼과 외국 공사관의 교회 문에는 그 교주 신혼까지 했으면 되는데 외국 공사관과 교회 문에 외국인 철수를 요구하는 경고를 게시했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좀 두려움을 느꼈나 봐요. 뭐 따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세의 간섭과 조정의 강경 대응을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서울 복합상수업 두 번에 걸친 복합상수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93년 2월 40명의 동학 지도자들은 광화문 앞에 엎드셔서 3일 동안 국왕에게 교조의 신원을 직접 상소를 했다.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어, 일부 동학고도는 외국인 배척한 그를 교회와 외국 공사 간의 벽에 붙였으며 지방의 거리에도 개소가 있고 또 한 번 또 복합상소를 했죠. 두 번에 걸쳐서 그때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동학고도는 보훈과 금구에서 그 당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금구 집회가 먼저예요. 금구 집회가 먼저고 그다음에 보훈 집회요. 예. 그래갖고 약간 이제 금구가 뒤다 보니까 금구가 뭐냐면 그 앞에 먼저 열렸고 아니 그 뭐냐 보훈이 먼저 앞에 있고 금구가 뒤에 열었다고 하는데 약간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1894년 3월 달에 둘 다 그렇고 이 정확한 일자까지는 생각을 모르겠는데 여기가 금구가 앞이고 보훈이 뒤야. 그렇게 이제 있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약간 뒤에 이제 보훈 집회를 개최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금구에서 서장훈이나 정봉주 같은 남잡이 주도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동학교도의 기세에 놀란 정부는 어윤 양호 선무사를 파견해서 설득과 해를 하는 한편 군대를 강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강경 진압을 했고 결국 해산이 됐던 것이 이 금구 원평 집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훈 집회는 이제 좀 볼게요. 예. 보훈 집회는 원래는 지도부인 북적이 계획해서 했죠. 근데 이게 남적이 이걸 성격을 바꿔놨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집회에서 정치적 집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탄광오일 수출이나 일본 민 서양세 축출 요구, 척의 망창이를 이제 내걸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척외 양창이 요것도 여기 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탄광오일 수출과 일본인 서양세력의 축출 요구, 척의 양창이 척은 척결하다는 거죠. 외양은 그 당시 외와 양이 일치됐으니까 그 다음에 외를 척부시고 창이라는 것은 대의를 받들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밑에 사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28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가 이렇게 있네. 네. 서양어학회 여기 읽어보는 게 아니라 참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과정에서 교조 신호운동은 점차 이제 농민을 대변해서 탄광을 처벌, 일본과 서양 세력 축출을 내세운 정치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주 집회, 보훈 집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성격이 좀 다르죠. 요거는 여기 동학교도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고 체제의 신혼을 그냥 풀어달라 이런 거고, 여기에서는 척외 양창이를 내세워서 그 당시 정치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교부 밀란을 보기 전에 이 당시 남적과 북적의 좀 차이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당시 동학교도들은 크게 두 개 세력으로 나눠졌어요. 남적과 북적인데 물론 이 남적과 북적이라는 용어도 그 오지영에 쓴 동학사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학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적은 지도부죠. 얘가 메인이야. 얘가 그래서 홍경이 뭐 최시영 그런 사람들이 이제 했고 그래서 이들은 교조 신호운동을 통해서 동학 합법화를 목표로 했고 동학농민운동이 붕괴하니까 최시영은 그걸 되게 반대해서 도로서 난을 토벌한다 이런 이제 지음으로써 그걸 이제 오히려 그냥 정봉주를 공격하는 맞아 최시영 등은 도로서 난을 지음은 불가능하다 하면서 반란기 정봉주를 오히려 공격을 해서 막 비난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있고 그렇지만 인제 일자 분기 때는 당연히 참여 안 했죠.
근데 2차 봉기 때가 이제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가서야 참여했다는데, 이때 이제 남적과 북적을 이제 화해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지영이라는 사람이 라고 해요. 오지영의 중재로 2차 봉기 때는 북적이 참여시켰다 했는데, 여기 동학사라는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동학사는 역사적 사실물이 아니에요. 예, 기록이 아니고 동학을 이제 모티브로 한 소설책이에요. 오지영이 그때 나이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뭐 그런 어린애가 와가지고 남적과 북적을 화해시켰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그러긴 그런데, 지금 동학교도 입장에서 남긴 기록물이 오지영의 동학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게 좀 신뢰가 없더라도 좀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교과서에.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럼 남적은 뭐냐? 남적은 북적이 그다음 이너서클인데, 이는 아웃사이드죠. 남적은. 그래서 송하정, 뭐 서장호, 항해일, 김계남, 그다음에 정봉주 다 남적의 전라도 중심의 이제 근데 이들은 북쪽이 메인이라면 얘네는 지도부도 안 돼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리고 송하중이나 뭐 그 당시 정봉주나 이 사람도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 뭐 열렬한 동학교도도 아니었고요. 이게 몇 달 전에 가입을 했어요. 몇 달 전에 가입해 가지고 그 접주나 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쪽 입장일 때는 남쪽은 거의 말단 시다바지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여튼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라도 교인을 중심해서 했고, 전라도 교인들은 그 정치적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 왜냐 전라도가 그 당시에 수탈 당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투쟁을 선언하면서 동학 조직은 반봉건 반외세를 투쟁에 연계했고, 1차 봉기를 일으켰던 애들이 남쪽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06년도 기출문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순서 나열해 놓고 이걸 순서대로 써라. 여기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앞에서 말했죠. 크게 1기, 2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기는 1차 봉기, 이기고 2기는 2차 봉기. 중간에 이제 뭐냐면 잠깐 쉬었던 그 시간이 있었죠. 직강소. 여기는 반동건, 여기는 반외세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 남적, 여기는 북적 이렇게 보통 이제 도시화 시켜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를 이제 좀 약간 더 하자면 먼저 고급 밀란기가 있고요. 밀란이라는 자체도 좀 약간 용어 그렇죠? 예, 하여튼 고급 봉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동학농민운동 절정기, 그러니까 전주 합약을 이제 뭐냐면 맺는 시기, 여기까지가 이제 있죠. 전주성 점령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래서 크게 뭐 네 시기로 다 나눠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고구밀랑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게 이제 1894년 2월 달에 일어났어. 참고로 이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신전변하고, 아니 갑오개혁이죠. 갑오개혁하고 청일전쟁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1894년부터 해서 1895년 거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공무원 시험에 라고 구급 공무원 있죠. 그럼 비슷한 문제 유형이야. 완전히 무슨 달뿐만 아니라 일까지 알아야지만 맞힐 수 있는 그 문제를 냈어요. 예. 요즘에는 주관식에서 그렇게 뭐냐면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수능 문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초창기 때 수능 문제 세계사나 한국사 풀 거하고 좀 약간 많이 변질됐더라고. 무슨 연대순을 이렇게 물어봐. 내용 자체보다는 어떤 연대순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 물론 연대가 중요하긴 하지. 기본이긴 하지. 근데 연대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역사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연대들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니까 산수 정도 되는 건데, 산수를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그 연대만 기억을 하고 그는 흐름만 알면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굳이 뭐냐면 검색해서 이제 그냥 있는 검색어만 알면 아는 그런 연대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알 필요 없죠. 그 시간에 좀 역사의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좀 더 문제를 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좀 주관적이고 좀 구조적이고 정 정당화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변별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지 질 떨어지는 문제들은 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배운 분들이 역사는 뭐 암기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임용시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대문제만 안 나와서 그렇지 암기잖아요 이것도. 명칭, 인명 이렇게 쓰는 게. 하여튼 그래요 좀. 자 하여튼 이렇게 좀 보면 고급 인력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부라고 하는데 지금 고부는 잠깐 그 정읍 아시죠? 정읍의 한 면이죠. 고부면. 제가 여기 태어났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원래 고부는 지금 정읍의 고부에 불과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행정 개편해서 그런 거고 실제 고부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고창군 있죠. 고창군하고 부안군을 합치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 글자 따서 고부가 된 거야. 고부. 그 면이 아니라 고부군이었죠. 그리고 전라도에서 상당히 나주 다음에 곡창지대로서 상당히 유명했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뺏어 먹을 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전라도 고부군수였던 조경갑이 들어와서 각종 명목으로 그다음에 농민을 수탈했죠. 그때 뭐 만석부 같은 거 있죠. 만석부 같은 것들 만들고 세금을 걷고 이렇게 인제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요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이뭐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좀 참조하라고 자 292번 있죠.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네. 고부군수 있으면서 만석부를 개수할 때 농민들 강제로 동원했고 추수 때는 수세로 700석을 착복했고요. 그리고 자기 부친의 공덕비 걸린 명목으로 천냥을 거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열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참았어. 어차피 이 사람이 임기 끝나면 간다. 근데 이 사람이 임기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수탈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상소 올려서 "나 여기에서 좀 일을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좋은 거죠. 예. 네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죠. 조공감이 왜냐면 좋게 볼 거 아니에요. 다른 그 군수들은 어떻게 하든 빨리 서울에 올라가려는데 이 사람은 1년 더 있겠다니까 한번 유임해 달라니까 유임을 해 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인제 뭐냐면 '아 또 조봉감이 우리 스타가겠다.' 해서 폭발해 나갔죠. 그래서 정봉주를 중심으로 해 갖고 보국 간환을 이제 점령했고요. 그때 이 정군주가 이제 뭘 돌렸냐면 그 13 개조 요구 사항을 제시했죠. 이때 사발통문이라는 형식으로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사발통문이거든요. 사발통문은 정공주가 이제 뭐냐면 이게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조선시대 때 그 보부상들이 이제 이렇게 경무를 쓸 때 많이 썼던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자 사발 없고 여기에서 연장을 연명을 쓰죠. 그래서 누가 알 수 없도록 이 중심으로 이게 사발통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발통문 내용이 가끔씩 교과서에 있거든요. 여기도 잠깐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없네. 예. 자 하여튼 사발통문 관련된 내용들이 인제 있는데 요거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교부성을 격파하고 그다음에 군수 조분감을 호소할 것, 군기창과 하약부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압정한 인민의 것을 빼앗은 삼리를 공격하여 징계할 것. 그다음에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 경사는 예전에도 한번 중국사 나올 때 한번 나왔죠. 예. 경사는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그냥 한나라의 중심지를 경사라고 해요. 그 당시에 서울이 우리나라 중심지니까 경사로 바로 항할 것 이렇게 14개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일개 9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끝나고 나서 전주를 접수하고 서울로 가겠다라는 어떤 빅피처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요 사발통문인가? 이거 아니구나. 착각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때 정부는 고부봉기 이후에 조문관을 파견하고 그 당시 인제 새 군수를 임명했죠. 예. 그래서 인제 조문관 파견해 갖고 새 군수를 임명했는데 이때 안핵사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용태요, 이용태.
그 이용태 횡포가 되게 심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군수 파견된 사람은 박원명이고요. 자, 그리고 안핵사를 파견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 새로 부임한 군수부터 패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일단 해산했어요. 근데 그 본계를 조사해 온 안핵사 이용태가 모든 책임을 동학농민군 탓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본계 참가자 주모자 색출하고 마을 약탈하니까 이 안핵사의 행위에 분개한 정봉주는 송하준과 함께 전라도에서 무장은 이제 그 당시 고구의 한 지역이었죠. 무장해서 봉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군수가 그동안 잘못된 고칭을 약속하자 농민은 일단 해산했는데 그러나 사태 수습을 위해 안핵사 파견 이용태가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을 동학교도 뭐라 가혹하게 이제 뭐냐면 타협하면서 농민의 불만을 뭐냐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무장에 가갖고 이제 뭐냐면 정봉주가 이제 그 당시 접주인 송하중, 김계남 등과 함께 전라도 일대 농민을 모아서 제폭구민, 그 다음에 보국안민을 내세우면서 봉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봉기가 되는 거죠. 1차 봉기. 제폭구민이라는 것은 포악한 정치를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 이렇게 인 거야. 그 다음에 보국하면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 자, 이때 나라라는 건 조선이죠. 조선 왕조.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군이 그 뭐냐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조선을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건 없고 조선 왕조의 왕은 참 착하시고 덕이 많은데 그 밑에 있는 그 딸까지 민시정권이나 후에 이제 계엄파 정권들이 나를 망쳤다. 그래서 그 당시 이들 쳐내고 그다음에 왕을 받들어서 나라를 이제 뭐냐 구하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조선 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고구를 다시 점령하고 백산에서 모여서 봉기의 뜻을 알리는 4대 강령을 공표했다. 예. 그래서 공기와 경문과 사대 강령을 공표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이제 사료를 보겠습니다. 요거 보실 때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무장 창의문이 있고 김지호 있고 백산에서 호남 창의소가 조직되고 사대 강령하고 그 다음에 12기조 기후를 발표하고 농민군 지휘소서 또 뭐냐 제중이소를 설치하고요. 금구 원평 가서 이때 일반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동학교도가 아닌 일반 농민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향토 전투에서 그다음에 전략 감염군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앙에서 파견 군대가 있죠. 그래서 항농전 전투에서 격파해서 결국에는 청전주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과정들 중에 이제 무장 창의문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백산에 가서 4대 강령을 공포했는데 원래 백사는 그 얕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이름이 없었고 그 당시에 왜 백산이라고 했냐면 이 언덕배기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신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전체를 보면 이제 멀리 보면 신옷만 보니까 그 백산이 되고 근데 앉으면 그날 동학교대 주력이 이제 죽창이었죠. 죽창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하기도. 그러니까 앉으면 죽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면 신옷만 보니까 백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일어날 때는 이제 멀리 보면 백살이 되는 거 앉아 있으면 멀리 볼 때는 이게 죽창만 들고 죽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앉아 있으면 죽산이고 일어날 때 백살이다. 그래서 백산이라는 명칭이 이때 생겼다고 하는데 자 이때 4대 강령을 이제 공포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충혈을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자, 이때 충의 대상은 조선 왕조입니다. 예. 그리고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군사를 모아서 서울 초도가 경기, 그러니까 그 밑에 민시 정권들을 모두 없앤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과 2는 보고관민, 그 다음에 3은 척의 양창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제폭구민 관련된 건기를 모두 없앤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상 매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기를 제시했지만 그 자체가 이제 뭔가 동학교의 바탕을 둔 거고 지금 이점 볼 때는 좀 정근대적인 성격도 있어요. 많이 한계를 보여. 특히 이제 결정적인 한계는 뭐냐면
조선 왕조를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정치를 누구한테 맡기려고 했냐면 그 당시 흥성대원군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그랬지만 흥성대원군은 이제 1차 갑오개혁 때 거기 이제 군국기밀처 수장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얼굴 마담이었지만 그래갖고 그 흥성대원군하고 계속 뭐냐면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면 너를 뭐냐면 수장을 세우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자, 하여튼 백삼백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농민들의 봉기를 전국화시킬 백상 경문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때 또 동학농민의 12개조 기율을 제시했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각각의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내었던 이제 뭐냐면 이런 자료들 같은 관련된 사료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강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황토현 전투에서 강군을 격퇴했는데 그 전에 그 뭐냐면 무슨 전투야? 아, 잠원 얘기했다. 황토현이 아니라 강군이라니까 이게 강군도 두 개가 있죠. 지방 감영군하고 그다음에 중앙군, 중앙에서 그냥 경군이 있는데 감영군이 어디냐면 항톤이고 그다음 좀 있다 그 당시 홍계 그 누구야 홍계훈이 이끌었던 부대 경군을 황룡춘 전투에서 이제 격파했죠. 네. 자, 근데 이 강군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근대식 소총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이제 특히 중앙군, 경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근대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강군이 그 당시 농민군들한테 격파한 거예요.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예. 농민군들은 그 당시 주로 이제 죽창이었고 가끔씩 그 있었던 예전에 임진할 때 썼던 물론 좀 뒤에 개량된 거겠지만 조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조총의 유효사거리는 100m밖에 안 되는데 이날 근대식 소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500m, 1000m까지 유효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도 이 농민들이 뭐냐 격파를 했고 그날 이 농민들이 또 활용됐던 것이 장태죠, 장태. 그래서 이게 닭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키운 건데 요게 법집을 세운 다음에 강군에게 이제 정진할 때 앞에서 불려서 총탈을 막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항토 전투와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항토 전투와 그 항롱전 전투에서 크게 이기면서 전주까지도 이제 함락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장성 항룡청에서 한성에 파견된 군대도 물리쳤다. 음. 그래서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중심 전주성까지도 그 뭐냐면 점령했다. 전주성은 그 당시 전주의 그 요충지죠. 보통 전라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듯 전주와 나주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특히 전주가 전주 감영이 있었어요. 감영이라는 것은 일제 절두사가 그 거느리고는 부대를 의미하는데 그걸 뭐냐면 점령했고 또 전주는 전주 이시의 또 발상지잖아요. 예. 그래서 있는데 전주성이 점령당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고종이 상당히 왜냐면 그 붕괴하면서 또 겁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누구를 요청해 청나라 부대를 요청을 했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성급했어요. 왜냐면 전주성까지는 점령했는데 이때 그 강군들이 전주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이제 그 근대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이게 뭐 조총이나 하승총이죠. 하여튼 하승총과 대나무 가지고 이제 주천 가지고 싸웠던 부대이기 때문에 나갔다가 오히려 격파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포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제 식량도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또 뭐냐면 그 토벌할 수 있었고 말려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전주에 갇혀 있는 이제 사람들은 농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기가 가까우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전주에 나와서 자기 고향 가서 농사 지어야 돼. 근데 좀 기다려 보지 않고 또 그 전주에서 올라온 그 보고도 좀 접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종이 그냥 고종하고 그 당시 민씨 정권 일부가 그냥 뭐냐면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를 파견을 요청했고 청나라가 이제 군대 파견의 어떻게 비밀을 만들까 했는데 수술 요청이니까 파견한 거고 자, 요 사실을 텐진 조약에 입각해서 누구한테 알렸다? 일본한테 알렸다는 거죠. 자, 일본도
그 당시 곧바로 파견하려고 했는데 탱진 조약에 그 내용이 없죠. 예. 파견됐다고 해서 그걸 파견받은 국가가 파견 통보받은 국가가 자동적으로 이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일본도 파견하고 싶지만 일본이 그 당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일본이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개항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조약을 많이 맺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불평등한 조약을 개선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자기들도 근대 국가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인제 상당히 가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소위 그 서양 애들이 주장하는 만국공법의 체계를 상당히 지키려고 했어요. 조약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근데 조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텐진 조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고민해 가지고 뭘 내거냐. 재물포 조약이 있죠. 재물포 조약에 보면 그 당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군대를 진주한다 내용이 있거든요. 요걸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재물포 조약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군대를 파견했고요. 그 사실을 다시 탱진 조약에 입각해서 청나라에게 통보를 했다. 그래서 파견된 것은 뭐냐면 재물포 조약이고 일본한테 그 청나라에게 알려준 건 탱진 조약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인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탱진 조약으로 그냥 퉁쳐 갖고 얘기를 했다 그거죠. 시민왕국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기록돼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학농민군의 봉기요 뭐 백삼봉기 내용 있고 농민군 4대 강령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있네 밑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지영의 동학사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거는 1차 사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오지영이 이제 20 년대나 30 년대 때 썼던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그 이걸 모티브로 한 그냥 소설책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사전 정확히 아니죠. 근데 동학교도들이 쓰던 책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기록이기 때문에 좀 요게 입장에서 이제 요게 입각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이 기록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요게 이제 오진영의 동학사 부분을 좀 빼고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 당시에 썼던 일본군이나 그다음에 양방 그 민보군이라고 하는 그 얘들 거짓 거나 그냥 정부의 기록에 입각해서 인제 많이 신어 놨더라고 동학농민운동 요구문을. 왜냐면 이들은 진압을 했지만 없는 사실을 뭐냐면 있게 만들어 갖고 뻥튀어서 쓰 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동학농민운동의 요구사항 그대로 적어 놨겠죠. 그래서 이게 1차 사회적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오재영의 동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엔 잘 인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명칭이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의 명칭을 왜 정했는 건데 이건 뭐 임용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정부의 하약을 맺고 직강 설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청군이 오고 또 이에 따라 일본군이 오니까 그 당시 인제 당황했겠죠.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또 또 청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전쟁 기미도 보이니까 그래서 급히 농민군하고 그 당시 정부가 하약을 맺게 되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했다. 요즘에 친절하게 군대를 보내 갖고 국어 문법과 원래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이게 역사 시간에 여기다 적어 놨고 있어. 애들이 하도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걸 적었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검색해서 찾으면 돼.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물어보면 안 알려줘 이걸. 이게 공부 안 돼.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라고. 예. 뭐 뒤에는 욕을 하겠죠 애들이요. 예. 하여튼 너무 친절하면 안 돼요. 예. 자 청은 생긴 조약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일본의 인제 파병 사실을 알리고 아산만에 군대를 상륙시켰고 일본도 일본의 보호를 구실로 인체에 군대를 파견했다. 자 이때 일본인의 구실 보호 구실은 재물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청에 이어서 일본까지 군대를 보내자 정부는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자 했다. 자 농민군도 그냥 청해군의 개입을 받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농사 져야죠 걔네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정부 패전 개혁을 쫓고 전주협약을 맺고 해산했다. 그때 이제 홍계학이 와 가지고 전주협약을 맺었는데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예.
근데 이게 약속대로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좀 보고 넘어가죠. 예. 자 여기 보면 자 정결 부당 경감, 정운사 폐지, 정운사 앞에 얘기했죠. 준전사 폐지. 요게 농민군이 요구했던 거야 요게. 그다음에 고의대 징수 금지, 미국 유출 금지, 외국산의 내리시장 침투 금지, 잡세 폐지, 그다음에 탄광오일 수청, 민시일파의 제공과 대원군 옹립, 동학교의 복권인데 뭐 이거는 안 둬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안 둬주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주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홍계학이 그걸 안 지켰죠. 홍계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임오군란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장호명으로 이제 민비가 도망갔잖아요. 그때 같이 호위문사도 인제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홍계학과 인제 민비가 눈이 맞았다는 그런 어떤 야사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친민비파이기 때문에 뭐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그래서 안 들어줬고요. 후에 이제 신임 전략 감찰사 김학진이 왔는데 김학진과 정봉주가 협의해서 이제 캐정 개혁을 착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주 합약보다는 김학진하고 정봉주의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패전 개혁을 착수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홍계학과의 전주하려고 많은 농민군을 해산했으나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농민군 지도부는 전라도 53기군에 직강 설치하고 직접 개혁을 착수했다. 이에 6월 20일 일본군이 경북권을 점령한 데 이어 6월 23일 아산해전을 시작으로 청일전이 시작되어 정세가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시기 때는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청일전쟁, 그다음 갑오개혁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 좀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그 시간대별로. 이 전략감사 김학진과 정몽주는 민족위기 타결 목적으로 7월 6일 날 전주에서 회담을 갖고 간민상의 원칙에 따라서 양쪽 협력의 시한짓을 바로잡고 거울에 직강 설치해서 농민군 주도하되 폐전개혁 12기 조를 합의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직강소 12개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잠깐 넘어가면 보면요. 패전개혁 12기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패전개혁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도 기출문제인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동학사야, 동학사. 예. 그래서 요거 나오기엔 좀 그런데 몇 개 교과서는 아직도 이게 씌워 놓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학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서정을 협력한다. 이렇게 있죠. 정부와 휴전협정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탄광오리를 인제 조사에 엄징한다. 그다음에 행포한 보호를 엄징한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반봉건 반외세도 인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반봉건은 여기까지죠. 예. 이게 반외세고 그다음 1차 갑오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에 반영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4 번도 있고 그다음에 노비 문서 소각, 신분제 폐지 관련된 돼 있고 7 종의 천인차별인데 그 천인차별은 이제 여기 보면 어 백정, 장인, 기생, 노비, 숙녀, 무당, 탄수, 강도 등등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상가부가 인제 개가를 허용한다. 이거 가보개혁에 반영됐죠. 그다음에 관리 채용해서 직원을 타파하고 인지를 등용한다.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가보개혁이나 그다음에 갑신전변이다. 예. 그다음에 또 여기 뭐야? 예. 동학농민운동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사회개혁 부분에 많이 반영됐다는 거.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 부분은 동학을 10 번, 11 번, 12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토지를 평균화 분작한다. 근데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작권을 분배한다는 의견도 있고 소유권을 분배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작권 분배가 더 클 것 같아. 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소유권도 거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사람들도 자영업자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토지를 분배한다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소작지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조선후기 때부터 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집중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작지를 평균 분배한
그 분작한다는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소유권보다는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반외세 같은 경우에는 요 10 조에 있죠.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경제 부분이 이게 10 조가 아니라 11, 12 그다음에 요 부분이 경제 부분이고 요게 인제 10 조가 반외세죠. 반외세. 여기가 반봉건이고 여기에서 여기 때까지가 반봉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반외세고 여기가 경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거는 동학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들 정구축 기록이나 1 번이나 양반 유생들 기록도 있어요. 요게 그 상황을 그들이 요걸 또 기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가 이제 직강서 강령 12 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비슷비슷해. 1 조부터 해서 12조 내용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인제 다른 기록들 양반 유생이나 농민이나 이렇게 이제 다른 쪽의 기록들이 인제 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요런 기록도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있고 잠깐 이게 내가 예전에 써 놨는데 어 여기 써 놓지 않았네. 예. 그래서 이 기록은 제가 이제 올려 놨으니까 거기에 그 기본 강의나 기출 분석 강의 때 한번 올려 놨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일단 넘어갈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 그다음 전주합의회 정부는 교정처를 설치해서 인제 개혁을 나섰다. 교정청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갑자기 교정청이 튀어나와 가지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개혁을 요구하니까 우리도 개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주로 인제 그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요구 같은 걸 받아들이고 한 내용도 있는데 군국기물처가 설치되면서 폐지됐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해산된 농민들은 전라도 일대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직강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직강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직강소의 인제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강소는 그다음 농민의 어떤 지방기구 권력의 기구였다. 자치적 기구였다. 지방 권력 기구와 관련된 성격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정자치기구. 설치할 치안을 유지하고 탄광오리의 처벌과 노비 해방 폐점 가역을 실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라도 일대에 인제 설치됐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도를 잠깐 보면요. 자 직강소가 인제 설치된 지역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전라도 일대가 이제 다 했지만 아이고 지금 유일하게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전라남도 그 전라도 남쪽 지역에 보면 나주 지역이거든요, 나주 지역. 예. 요 나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주보다 더 커요, 행정구역상. 요 나주 지역은 그 양반 유생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주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설치돼 갖고 패전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양반들은 요 동학농민 운동을 되게 싫어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중근 보면 안중근이 나중에 이토 시도부미 죽이잖아요. 안중근도 그 당시 이 집안 자체가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물론 소시적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토벌할 때 동원하고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싫어서 일본도 싫지만 동학농민운동이 더 싫은 거야. 어. 어디 거기 쌍것들이 인제 일어났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한말 때 그 양반들의 기록들 보면요. 일본을 되게 비난을 하지만 일본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을 더 비난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때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강군하고 일본군하고 협력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강소가 53개 지역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직강소의 의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308 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농민구의 직강소가 기존 행정체계와 이원적 번식되었지만 농민군의 자치적 행정기구로 기관이 확립되었고 농민군의 세력은 군사적 우세성이 확고한 곳에선 사실 일원화되면서 농민의 지방 권력기구 성립되게 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강소는 이제 뭐냐면
나주는 제했다. 예. 그래서 그때 양반의 반발이 많았는데 민복은 수성군이라고 지금 민복은 수성군이라 하지만 그 당시 자기 자체 의병이라고 했어요. 예. 그 안중근 의사도 여기에 가입을 해 갖고 싸웠던 거죠. 하여튼 의병을 일으켜서 동학군과 전투를 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양반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인제 예전에 그 나중에 반일운동도 하고 의병운동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동학농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기록을 남긴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신문지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요 민복운은 뭐냐면 양반 지주들이 동학농민들에 맞서 자위선으로 조직한 군대를 말한다. 되어 있고요. 여기 슈마커노트도 한번 읽어 볼게요. 그다음에 농민군은 전라도 각 곳에 들어가 직강을 설치하고 쉽게 이루어지거나 모든 곳 패전 개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진 것만 아니었다. 동학 농민군들의 영향력이 강력한 곳에서는 직강 설치와 패전 개혁이 동시에 활동이 수호됐고 가감히 이루어졌지만 직강 설치를 거부한 지역 앞에 나주 같은 것들 있죠. 향리와 유생들로 구성된 수성군과 동학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주에서는 끝까지 직감소를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직감소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전라도 각 곳에 가나에 설치한 민정기관인데 성격이죠. 각 고을마다 설치한 접의 수정, 접주를 직강이라는 데서 유래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드러나다. 이렇게 우리 이건 2차 봉기와 관련된 거죠. 2차 봉기. 자, 1차 봉기는 반봉건적이고 그다음에 남정만 참여했다에 반해서 요 2차 봉기는 반외세적이고 그리고 남적과 함께 북쪽도 같이 참여했다는 지도부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함양으로 그 당시 농민군이 자진 해산하자 자진한 말까지 굳이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나? 너무 친절하네 이거. 어느 책이야 지금. 동아교과서구나. 예. 그래서 그때 작년에 동아교과서에 선정을 했던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인제 어떤 여자분이 여교사분이 같이 동료 했던 여교사분이 선정했는데 설명이 자세하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설명해 주고. 동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화 교과서가 애들 입장 올 때는 너무 친절하게 좀 해 주는 것 같아요. 교육상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자 자진을 해산하자 청해는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해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은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동양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선이 내전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겠다. 지켜주겠다 하니까 조선 정부가 거절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그 교정 설치하자.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을 섭정하는 정권을 수립했다. 자, 이게 인제 뭐냐면 제1차 김홍직 내각이죠. 그래서 1차 김홍직 내각인데 요때 이 흥성대원군은 얼굴 마담이었다 보시면 돼요. 별 실권 없어요. 예. 다만 그냥 민비를 견제하려고 고종을 견제하려고 한 것 같아. 흥성대원군이 민비하고 고종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복궁 정령 관련된 내용이 2차 봉기의 배경, 계기인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요게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봉기 관련된 내용에서 요 경복궁 중국 점령이 한번 시험에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94년 6월 달 자 그래서 기습적 경복궁을 점령하였고 그 당시 인제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선전포고도 없이 아산만의 전함대를 청함대를 기습해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선전포고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전쟁을 할 테니까 좀 이제 너희들 준비해라." 신사적인 의미에서 인제 하는데 요즘에 선전포고 하나?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관례였나 봐요. 근데 이게 일본이 전매 특허가 뭐냐면 포고 없이 전쟁하는 게 이게 관례예요. 그래서 청일 전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너일 전쟁도 선전포고 없이 그냥 해 버리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도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때리고 나서 이제 선전포고를 했던 거고
그래서 하도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청일전쟁이나 너일전쟁 때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헤이그 만국 평화회담에서 선전포고하고 전쟁하자, 신사적으로 하자 했지만 일본이 거기에 동의했지만 뭐 안 됐죠. 하여튼 선전포고 없이 하는 것이 일본의 전매 특권인데 하여튼 자, 이후 청일전쟁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더욱 깊이 관여했다. 요건 아마 이제 2차 봉기, 그러니까 2차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갑오개혁 당시 관련돼서 한번 더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당시 조선군의 상당수가 동학농민운동에 지방에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경북군을 점령하려던 일본군에 조선군이 저항했으나 일본군이 고종의 신병을 확보하자 전투 중심 국면에서 조선의 저항이 끝났다. 근데 상당수가 동학농민으로 내려가도 그날 조선군이 일본군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다 열세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동학농민들 패전개혁 해갖고 오지영의 패전개혁 아까쯤에 했던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1940년 오지영이 지은 책이다. 발표 당시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40년에 지었네요. 제가 아까 2, 30년대에 지었다고 했는데 수정해서 보시면 하여튼 한참 후대에 지은 거야. 동학농민운동 당시 오지영이 동학 지도자 참가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근데 이게 오지영이 이게 말년에 지은 거고 그 당시 동학농민운동 전에는 이게 몇 년 전이야? 40년이면 벌써 50 몇 년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40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게 2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나이 되게 어렸거든요. 이때 뭐 오주영이 와가지고 서로 화해를 시켰다는지 남자가 북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리고 소수의 명칭도 자신의 체험을 담은 작은 이야기라는 의견도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 학계에서는 이 오주영의 동학사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못 믿겠다. 2차 사료고 2차 사료도 아니죠. 소설책이고 그래서 요즘에 1차 사료 역할하는 그 당시 그 동학 농민들 진압했던 일본군 그다음에 그 양반 그 민보군이라고 하는 정부군 기록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적은 그 주로 신원누적 그래서 예전에 11년 기출문제도 그 기록을 바탕으로 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동학 농민들이 다시 봉기하다 이렇게 볼게요. 말을 잘못했네. 이거 2차 봉기 배경이고요. 요게 2차 봉기네. 자, 그래서 1894년 9월에 그 당시 정봉주를 중심한 농민군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다시 봉기했고요. 자, 2차 봉기에는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의 지지를 받은 북쪽도 참가했죠. 북쪽도. 자, 또한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에 그래서 일본군에 협력하는 지방 간첩을 습격하나 일본군의 전신서를 절단하는 등 일본군에 저항했다. 자, 한성우 항해단 농민군 부대는 한성우 올라가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주가 있어요. 공주 우금치라는 고기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금치에 강군과 일본군이 딱 기다리고 있었죠. 전투를 벌였는데 그 당시 일본군이 상당히 뭐냐면 뛰어난 체를 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겐트 기관총, 그 다음에 자동으로 했던 소총. 그래서 겐트 기관총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손잡이 해갖고 이렇게 뭐랄까 총열을 여러 개 묶어서 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겐트 기관총인데 겐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야 남북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빨리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겐트 기관총 만든 거야. 근데 이 기관총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죽였죠. 예, 겐트 기관총인데 어떤 책은 맥신 기관총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그 거기 이제 맥신 기관총 이게 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기관총이고 또 제국주의의 천병이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자동으로 장전한 소총 명치 몇몇씩 명치 99식 소총인가 98식 소총인데 하여튼 이게 연사가 가능한 소총이었고요. 농민군은 대부분 죽창이었죠. 가끔은 하승총이 있긴 있는데 하승총은 유효사거리가 100m, 요거는 유효사거리가 1000m예요. 그래서 말이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이었지. 이게 뭐냐면 전투였지 거의 학살이었다. 그래서
그때 뭐 수만 명 죽었다고 하는 곳 있고 약간 많이 죽었어. 근데 일본군은 몇 명 다치고 그랬어요. 예. 자 하여튼 우군치 전투에서 학살당하고 나서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한 8 일부터 해서 11월 8 일부터 11 일까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여러 곳에서. 게다가 이제 논산 항화대 전투도 있어요. 여긴 안 나왔지만 논산에 항화대 전투에서 또 패배죠. 거기다 또 궁구, 원평, 구민한 전투에서 인제 했는데 일본군이 약은 게 뭐냐면 이게 전투가 이루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여길 격파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쭉 부대를 동해서 토끼모리식으로 안쪽을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해 갖고 전라도 쪽을 몰아냈거든요. 왜냐면 전라도 밖에서 전투해 보면 우리가 청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군하고 연합할 수 있겠죠, 이 동학농민운동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청일 전쟁 가중에서도 2개 사단 정도 빼 가지고 2개 사단인가 2개 연대 정예병을 빼 가지고 이렇게 토끼모리식으로 해 갖고 전라도 쪽으로 해 갖고 쭉 몰아내면서 전투를 벌여서 결국엔 토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우수한 무기로 그 당시 인제 강군하고 일본군하고 크게 패배했는데 여기에도 양반군도 양반 앞에 자칭 자기 말대로 의병이라고 하는 양반도 했다. 자 그 우군치 전투 이후에 그 농민은 계속하여 저항했지만 당군과 일본군이 잇따라 패배했고 결국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정봉주는 농민군에 해산을 결정했고 이후 인제 그 동학농민 3 대장이 있죠. 정봉준, 김계남, 그다음에 송하중은 그 당시 인제 동학농민들이 체포되면서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끝이 났다. 그래서 배신 때리고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밀고 해 갖고 결국엔 체포됐죠. 자 그럼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수많은 농민이 스스로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봉건 운동이었고 그 또한 일제 침략에 맞선 반외세 운동이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구한말의 근대화 운동을 반봉건 반외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전의 운동은 좀 한계가 있어. 이걸 좀 보면 자 일단 위로부터의 이제 개혁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이 갑신전변이 있죠. 네 갑오개혁. 그다음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그 이모군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뭐죠? 예 동학농민운동 운동이 있었는데요. 자 요거 이제 갑신전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반봉건 외세 반외세 중에 반봉건은 있지만 반외세는 없죠. 예. 근데 이모군란은 어 반외세는 있지만 반봉건은 없잖아요. 예. 자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반봉건은 있죠. 반외세 없죠. 예. 그런 것들.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과 반외세가 같이 있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한쪽이 부족한 걸 여기서 완벽하게 채워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인제 이렇게 또 하나가 음 갑자기 강무개혁이죠. 강무개혁은 이것도 있는데 반봉건은 뭐냐면 약간 중간이고 반외세도 약간 중간이죠. 예. 요렇게 있고 그 요 흐름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게 뭐냐면 어 독립협회죠. 참고로 이게 강무위협하고 독립협회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죠.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독립협회는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하나로 합쳐진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있는데 반봉건은 있는데 반외세는 좀 예매하죠, 이것도. 선택적 외세를 하잖아요. 반봉 외세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반대하는데 미국, 영국은 찬성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완벽하게 이제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제 또한 일본의 침략의 반외세 운동이다.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되어 조선이 근대사회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고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항일운동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영학당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할빈당이라든지 네 영학당, 가도기 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학농민운동군이 많이 참여했죠. 그러다 보니까 할빈당, 영학당도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띠고 있어요. 팔빙당, 영악당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동학농민운동의 자녀세력과 관련된 농민결사로는 1898년에서 99년에 활약했던 영학당이다. 영학이나 명칭을 쓴 것은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영국의 종교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학이라고 하면 탄압을 받으니까 영학이라고 하면 탄압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동학농민을 다시 봉기한 까닭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잠깐 동학농민군의 한계를 좀 볼게요. 여기는 한계가 없네. 한계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여기 반봉건 반외세가 있는데 한번 각자 보시고 한계는 어 반봉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근대적 사회 의식이 되게 결여됐고 봉건 체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아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조선 왕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의 왕은 상당히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썩어 빠져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제 북한에서 그 사고방식 갖고 있는 그쵸. 세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밑에 있는 당 간부들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 약간 좀 비슷한 의식이 그 있어 북한에도. 하여튼 있고 325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 알려줄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22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는 22 번이에요. 그래서 신분제도 타파의식은 분명했으나 근대적 사회의식이 결여됐다. 즉 봉건체제를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1차 농민전쟁 단계에서 농민군은 민시 척조세력의 제거와 그다음에 대원군의 정권의 성립을 기대했다. 대원군하고 끊임없이 연락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농민군의 국가 구상은 제대의 이제 유교적 국가 의식이 민본 이데올기인 보호가 안민에서 의식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반외세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근대 무기도 무장하지 못 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 침략을 물리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학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반봉건 반외세 측면에서 한계를 이제 좀 봤고요. 그 밑에 동학농민들 관점이 있는데 요거 그냥 각자 보세요. 요거는 논술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보다는 인명, 지명, 의의 쓰다 그 뭐 서술형 문제라도 한 줄 내서 쓰는 거 나오잖아요. 교과서나 기본서에 있는 문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 예.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이 그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인구가 상당히 그냥 팔구문화 돼 가지고 예전에 논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뭔가 머리를 굴려 가지고 좀 약간 논리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단순 암기에 뛰어난 분들이 좀 합격을 빨리 하는 것 같아. 예. 그런 분들이 역사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산수를 잘하는 사람 보는 것 같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요게 인제 그 나머지 부분은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좀 홍보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서양사 계속 그 강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주중에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날지는 5 월, 6 월, 9월 달까지 한번 좀 끝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사가 또 핵심을 한다고 해서 이제 빼도 빼도 이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야.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가 강독하는데 근현대사 부분 또 22년 개정 교과서를 좀 집중적으로 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계산하는 6월 달 중순 그래서 동양사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사까지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서양사 인제 뭐냐 스타트를 여기에서 좀 미리 끊고 해서 9월 달까지 쭉 가고 동양사도 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또 마치는 거 가고 9월 달 엮여서 뭐 10월 달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그냥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